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육두구의 산지를 확보한 네덜란드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지도를 가서 선을 긋게 되면은 비슷한 곳에 서인도 제도가 있습니다. 서인도 제도는 육두구의 산지였던 인도네시아 지역과 기후도 비슷하고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있었죠. 원주민이라는 값싼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네덜란드 몰래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에서 육두구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딜이 끝나자마자 육두구를 유럽에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덜란드가 생산한 인도네시아로부터 팔게 된 육두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말라카 해협과 인도, 희망봉을 거쳐서 긴 여정을 통해서 유럽에 전달이 되는 반면 서인도 제도에서 재배한 육두구는 바로 유럽으로 갈 수가 있게 되죠.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물류 비용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육두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육두구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육두구가 흑사병의 효력을 잃게 되는,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육두구가 흑사병의 특효약이라는 그러한 미신이 사라지게 되면서 육두구 값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육두구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단지 용도가 다를 뿐이죠. 예전에 흑사병의 특효약이었던 육두구는 지금은 흔하디 흔한 고기 절이는 데 사용하는 향신료입니다.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향신료 중에 하나이죠. 제가 현재 가격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재 16온스가 5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16온스가 당시에는 얼마였을까요? 3천만 원이었죠. 바로 이 육두구, 흑사병의 공포와 육두구에 대한 미신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세월이 흘러 19세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는 흑사병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병의 원인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흑사병의 공포는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포도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도주가 일반적인 효모를 통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포도주 맛이 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파스테르는 정상적으로 포도주를 발효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존재한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균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파스테르는 최초로 세균의 존재를 밝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밝힌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균만 죽일 수 있는 저온 살균법을 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당시까지만 해도 인간에게 적용하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연구 결과가. 그런데
독일의 코흐가 그 세균이라는 개념을 확장을 해서 인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인간의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탄저균, 그리고 결핵균, 그리고 끝으로 콜레라균까지 잇따라서 그 세균을 병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의 파스테르와 독일의 코흐는 두 사람이 그가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이제 인류는 왜 병이 생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파스테르와 코흐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라이벌이었죠.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이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당시의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먼저 그 파스테르가 세균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보불 전쟁이 터집니다. 프랑스와 당시 프러시아가 전쟁을 벌이죠. 이 전쟁에서 프러시아가 승리를 하면서 독일이 통일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세균 연구에 대한 모멘텀이 독일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보불 전쟁이 없었든지 아니면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했다면 파스테르는 더 많은 업적을 코흐보다 먼저 이루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스테르와 코흐 박사가 세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흑사병원군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의 후계자들이 흑사병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는 흑사병균입니다. 그 이름은 예르시나 페스티스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파스테르와 코흐 두 라이벌 중에 어느 쪽이 흑사병균을 발견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름에 있습니다. 예르시나 페스티스. 흑사병균의 이름은 예르시나 페스티스입니다. 결국은 페스트균을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요. 자, 그게 어느 쪽일까요? 네, 바로 파스테르의 후계자였던 알렉산드로 예르생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승자는 코흐였습니다. 코흐의 제자였던 기타자로 시바시브로가 알렉산더 예르생보다 며칠 앞서서 페스트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따진다면은 코흐의 승리였죠. 하지만 이름이나 후의 명성은 파스테르 쪽에 가져가게 됩니다. 어쨌든 현재 관점에서는 무승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대에는 이 명예를 놓고 치열한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우리가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인류는 이제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는 그런 방법은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1차 대전과 같은 이러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그로부터 50년이 걸려서 인간이 찾아내게 됩니다. 영국의 그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험실에서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자기가 휴가 가기 전에 세균을 배양하는 그 시료를 책상에 두고 간 거죠. 그 2주 후에 돌아와 보니까 그 시료에 곰팡이가 쓸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곰팡이가 있는 주변에는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플레밍은 이 발견을 통해서 이 곰팡이가 세균을 물리치는 어떠한 특수한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페니실린이었죠. 1928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페니실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플레밍은 이 후속 연구를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이 페니실린으로부터 효과적인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그로부터 15년 후에 두 사람의 과학자들이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1943년은 바로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바로 그 시기였죠. 결국 페니실린이 대량 생산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구해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한복판에서 발명된 항생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통계로 보게 되면은 1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사실 전쟁의 규모로 보면은 2차 대전이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자 수가 비슷하게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항생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였던 것이죠.